메인 비제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유아라고 합니다. 네. 요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너무 급변하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패턴들이 지금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많이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혔던 것들이 똑같이 하는데 왜 먹히지 않지? 이런 경험을 많은 기업인들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남보다 많이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한 발자국만 빠르면 됩니다. 그 한 발자국만 빠르면 우리는 많은 기회와 그리고 어떤 시대의 앞장에 서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20일에 지금 트럼프 2기를 시작하잖아요. 또 앞으로 4년이 급변하는 어떤 글로벌 정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이 공급망에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으로 가는 국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30년의 우리 글로벌 경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호주나 브라질들은 원자재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다음에 저쪽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나 오펙 국가들은 그동안 가스나 오일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왔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미국과 서유럽은 선진국으로서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주로 소비 시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친하는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국가들은 기득권을 지금까지 누려왔죠. 가장 잘 사는 국가와 지역이었고요.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들이 전 세계로 저런 무역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땅덩어리는 크지만 사실은 60% 이상을 원자재를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우리가 제조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제조국가들은 뭔가를 머리를 써서 가성비 있는 물건을 R&D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살았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제조국가들이 원래 저쪽에 그 회색 안에 있는 것처럼 제 밑에 단계부터 3단계, 2단계, 1단계로 국가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맨 위에 독일이나 일본, 중간에 우리 한국 같은 과거 아시아 네 마리용 이렇게 불리던 국가와 지역, 그리고 아래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중국이나 지금 베트남 근데 2000년 이후에 인터넷이 고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2010년 이후로 모바일 인터넷이 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산업의 결합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자원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계획을 통해서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중국은 저 3단계라 보기 힘들고 어쩌면 독일, 일본, 우리 한국 그리고 지금 미국까지 위협하는 위협이란 단어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부터는 이 공급망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가 잘하는 걸 갖다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세상이 깨지기 시작한 세상이 사실은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 오바마 때부터. 근데 그 사이에 별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급격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왼쪽은 지금 우리가 1990년대고 오른쪽은 1990년대고 왼쪽은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 공급망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유럽은 자체 공급망으로 돌아가고 저기 북미,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주요 무역을 서로 하면서 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이 북미에 있고, 근데 아시아는 북미 공급망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자기 독립된 공급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이 기차의 머리처럼 우리 기러기 때의 우두머리 기러기처럼 끌고 가면 미국하고 주요 무역을 발생하면 벌어오는 달러를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행유하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독립된 공급망이 없고 미국에 연결되어서 달러를 벌어들일 시스템인 걸 볼 수가 있고, 10년 후에 2014년 보면은 똑같습니다. 유럽은 알아서 독립적인 공급망으로 돌아가고 아시아도 역시 북미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공급망인데 아시아의 우두머리 국가가 바뀌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정확하게 일본을 초과한 게 2011년부터입니다. GDP가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바뀌어서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관계를 발생하고 물어오는 또 이 달러를 아시아 국가들이 그 밸류 체인 상에서 나눠가는 이런 구조고, 당연히 옆에 한국이나 일본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메인 역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가 중국한테 가스나 오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유럽이 독립적인 공급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저렴한 가스와 오일을 공급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자, 60년대는 사실은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는 미국이었죠. 지금 저 중간에 미국에 이렇게 국기가 따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역 관계인데 미국하고 무역 관계 발생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나라가 저기 보면은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잖아요. 저 나라들이에요. 사실 60년대는 미국의 가장 좋은 시대고, 블루 칼라들을 인터뷰하면은 저 때는 미국인들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집도 사고 잘 키우고 존재감도 느끼고 이렇게 살던 시기였죠. 미국이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가 지금 이게 앞에서 보면 90년대고 저게 지금 2020년 가장 최근입니다. 보면은 유럽은 90년대에 가장 좋았어요. 유로화도 나오고. 근데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 나라가 200개 넘게 있지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허브 역할을 하고 두 나라가 연결된 선이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 대부분 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국가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시진핑이 하는 거죠. 시진핑이 이제는 중국몽,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중국의 말이 통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국이 아시아도 우리 목소리가 통해야지 너는 누구야 이런 식이죠. 그게 사실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트럼프 일정공 시대에 본격 표면화가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디커플링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와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디커플링 하면 미국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와 지역이에요. 유럽은. 근데 만약에 디커플링 해버리면 유럽은 같이 미국하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념이 중요한들. 그래서 디리스킹이라 하면은 야 차차차차 연착륙 하자. 의존도를 줄여가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 선을 끊자. 그리고 저기에 중국에 붙어서 사는 나라들이 우리의 공급망에 다시 오게 하자. 그래서 미국이 제조회기, 독일도 제조회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인더스트리 4.0 해서 다시 제조업 강화를 시작을 합니다. 워낙 제조업을 또 잘하는 국가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유럽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공급망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것보다 미국 때문에 배제가 당하니까, 제가 옛날에 홍사원의 KBS 홍사원의 경제소에서 했던 얘기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망하게 하는 전쟁이다. 왜? 러시아가 유럽 공급망에서 빠져나면 유럽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급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오일과 가스를 공급 못 받으니까 가장 싼 거였거든요. 근데 누구도 공급해 주게 됐죠? 미국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철저하게 유럽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유럽이 셀가스를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이 전통 석유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석유 독립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국가가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비싸게 쓰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유럽이 산업이 망하기 시작해요. 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사실 지금 유럽이 거의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이. 근데 어느 정도 우리의 경제에 영향 미치는지 한번 데이터로 볼게요. 지금 세계 GDP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에 보이시죠? 빨간색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니까 거의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GDP가 거의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 전 세계 성장률이 3분의 1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3%로 성장하면 세계 경제는 2%로 떨어진다는 거고, 그걸 또 자세히 더 쪼개서 보면 저 왼쪽 그림이에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가는, SCM에 의존해서 가는 공급망이 빨간색인데 74%예요. 나머지 저기 26%가 전통 공급, 그냥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이 깨질 때 오는 우리 기업들, 특히 한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한 나라들은 저 빨간색에 바로 노출된 국가와 나라고 우리 기업들인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지금 미국 트럼프 2.0 시대 오면은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 글로벌 공급망, 이 파괴를.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지만 어느 한 나라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래 적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만 적자를 받네? 전 세계 저기서 제일 누가 이익을 받냐 자세히 봤더니 뭐 나라도 유럽도 있고 중동 다 있는데 빨간색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적자가 제일 크네? 중국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갔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사실 중국만 벌어간 게 아니고 저기 유럽도 많이 벌어가고 이랬지만 미국 눈에는 하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보이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2018 1.0 시대 정부 때 무역 균형,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배경이 있어요. 트럼프가 2017년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중국의 그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만찬도 하고 티도 마시고 하는데 중국을 갔다 오고 이 사람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랬대요. 너무 놀랬대요. 중국이 너무 발전하고 너무 강한 거 보고 조금 쇼킹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제조업을 안 하면 미래가 없다. 저기 들어간 우리 기업들 제조업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해야 된다. 그걸 엄청나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조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 내에 다 만들겠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미국이 저렇게 적자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간 달러가 미국이라는 금융시장,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뒤에 데이터가 다 있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어요. 이런 확실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보유액, 중국의 외환보유액, 그리고 또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다 미국 주식 사고 이렇게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몰려들면서 그 달러 다시 미국에 들어오거든요. 지금처럼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면 더 달러 자산으로 가니까 미국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전 세계가 혈액순환이 된 거죠. 우리가 달러가 혈액이라 하면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막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렇게 미국은 금융으로 갔고 그리고 제조업은 거의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 아웃소싱했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수출한 게 대부분 누가 돈 벌었는지 알아요? 데이터는 중국으로 잡히는데 그게 그 미소곡선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스저롱 이 사람이 그 만든 미소곡선이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은 했지만 실제 대부분 수출의 주역들이 세계 500대 기업이에요.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도 있고 세계 500대 기업. 중국 수출로 돼 있지만 실제는 돈들은 중국에 들어간 500대 미국 기업 포함 500대 기업들이에요. 애플이나 이런.
근데 중국 데이터로 잡혀요. 근데 실제는 중국이 엄청나게 무역을 크게 해서 흑자를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기거든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해 봤더니 중국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원화로 100만 원, 원화로 100만 원 물건 파면 10,000원만 중국에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국이 제일 많이 벌어가고 위에 IP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 그 다음 거 벌어가고 나머지는 마케팅한 나라가 중국은 사실 제조업만 노동 생산만 하니까 주로 제일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10,0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게 야 돈은 얘네가 벌어놓고 왜 뭐라 하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저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계속 갈 수가 있었고 이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 롤리대로 가면 지금 2.0 시대에 더 강해할 거잖아요. 미국에 가서 더 압박을 주고 다 미국에서 하게 할 건데 자 그러면 저 무역이 깨지게 될 거 아니에요. 저런 적자는 미국이 적어지겠죠. 그럼 달러는 해외에다 어떻게 수출하지?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 같은 나라가 무역 결제하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결제하지? 뭘로 결제하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역을 통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2008년부터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게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때 금융이 터지면서 달러 국채를 외환보유액 달러 국채를 90% 이상 갖고 있었는데 금융이 한 방에 갖고 있던 미국 국채가 종이 조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24시간 3교대로 잠을 안 자면서 번 달러였는데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야 금융이 강한 나라가 금융이 약하면 절대 강국이 될 수 없구나. 한 나라가 강국이 되면 무조건 금융 강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달러에 의존하는 게 정말 위험하구나 걸 그때 느끼고 위안화 국제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게 2009년이고 결국 1대1로 시작합니다. 시진핑 올라와서 2012년부터 13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게 왜 1대1로 하는지 아세요? 해외에 나가서 외환보유액, 달러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다 해외에 나가서 광산을 사들이고 항구를 사들이고 인프라를 사들이고 금을 사들이고 이제는 달러 국채를 안 갖기 시작을 해요. 계속 줄여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 중국이 1위였다. 지금 일본이 다시 미국 국채 1위고 중국이 2위로 밀렸어요. 안 사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10년, 10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엄청 사들이면서 지금 배터리 제조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전 세계에 들어가는 히토리나 이런 망간이나 니켈 이런 광산을 중국이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으로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세계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0% 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의존도가 90% 넘습니다. 그게 이미 10몇 년 전부터 포진이 시작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역결제에서 야 중국은 위안화를 하자는 말은 안 해요. 그냥 권장을 하지 너와 나의 화폐를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우디나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란은 아예 위안화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가 지난번에 러시아가 배제당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때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게 중국하고 인도가 사갑니다. 근데 문제는 결제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야 루비로 하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싫다. 우리 걸로 하겠다. 이래 둘이 싸우다가 둘 다 서로 상대방 통화를 안 믿는 거예요. 둘 다 인도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야 그래 위안화로 하자. 그래서 위안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청산 결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 대한 견인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한 3%, 한국에 대해서 0.45%, 미국이 1% 성장했을 때 한국하고 중국이 받는 성장 견인도고요. 중국이 성장했을 때 한국은 0.16%, 베트남은 0.2% 이렇게 견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 역할을 글로벌 공급망일 때 했죠. 근데 이제는 단독적인 공급망으로 가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여기 IMF 경제학자들이 쓴 실증 연구 데이터인데요. 맨 왼쪽에 저 높은 막대기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했을 때 영향받는 국가의 GDP 손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손실받는 게 8%에서 12%. 근데 저 안에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예 그 연결된 선을 아예 끊었을 때 이렇게 미국 학자들이 왜 저걸 쓰냐면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 손실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저 부분이 일정 부분 맞죠? 데이터로 돌리는 건가?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10년, 한 15년 지나면 가장 크게 손실 보는 게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미국이 R&D 혁신에서 선두로 가는 일이 만약에 트럼프 정책이 계속한다 이러면 저는 미국이 R&D 선두로 가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미국 여기 다 기업인들이니까 미국 많이 가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실제 혁신을 이끄는 게 미국 현지인들이 아니에요. 백인들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트럼프는 독일 출신이에요. 다 자기가 이민자들이에요. 오리지널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혁신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벨 경제학자나 화학상, 물리학상 후보들 중에 상당 부분 중국 학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서 우리가 전 세계 똑똑한 사람 다 미국 간 거죠. 한국, 중국 똑똑한 사람 다 미국 간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구글이나 지금 이런 세계적 혁신 기업에 구글 가보셔요. 백인들은 관리직에 있지 혁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 거기 가면 중국, 한국, 인도 과학자들이 다 해요. 혁신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 아닙니다. 말만 그렇게 해요. 트럼프 1.0 시대에 중국의 과학자들을 간첩이라는 명의를 써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안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 과학자들은 중국에 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때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막 그 중국 되게 유명한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가 스탠퍼드 교수가 자살해 죽고 이랬어요. 그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그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장기로 갔을 때 미국의 혁신이 콸천은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2025년은 24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26년은 25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26년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텨야 된다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을 때는 옛날에 삼성이 그랬잖아요. 누구도 안 할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서 반도체나 이런 메모리나 이러면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간 것처럼 과감한 또 이런 전략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요. 옛날에는 이머징이 성장하면 선진국이 좀 떨어져도 이머징이 성장하고 이머징이 떨어지면 선진국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세계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다 떨어집니다. 성장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머징 지역이든 선진국이든 전 세계 경제가 다 수축하고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빵의 크기가 계속 커져갔지만 내가 조금 빵의 크기에서 많이 가져가나 적게 가냐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빵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역 보호주의로 간 거죠. 우리 거야, 우리 거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수축 사회에서는 우리가 빵이 커져가면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떨어져가는 수축 사회에서 특히 선진국이 유럽하고 이런 선진국이 빵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반이민주의 그리고 다양성보다도 민족성을 더 가는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 글로벌 환경이 엄준해지는 시대적 배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했을 때 제조업을 딱 빼서 보면은 미국이 세계 1등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GDP는 미국이 세계 1등인데 제조업만 딱 빼면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중국이 지환이라는 거. 이게 그 2009년이고요. 왼쪽이 2019년입니다. 10년에 뭐가 변했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강산이 변했지? 왼쪽에 보면 미국이 2009년까지도 전 세계 제조업이 21%를 합니다. 중국이 8.2%.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19년 벌써 5년 전이네요. 중국이 전 세계에 28% 넘게 하고 미국이 16%. 이렇게 강산이 변한 거예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이 저기 지금 2009년에 2.1%, 저기에 지금 3%, 거의 성장이
성장 0.9% 정도 됐지만 어쨌든 성장이 팍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일본 볼게요. 일본은 13.6, 절반이 거의 줄어들었죠. 7.5. 이게 일본이죠. 독일은 지금 7.9에서 5.3%. 1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업 공급망에서는 중국이 지금 더 큽니다. 지금 5조 달러 넘었어요. 5조 달러. 전 세계 제조업만 딱 보면 중국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5조 달러 넘고요. 한국은 한 4,500억 달러, 5천억 정도 되고, 독일은 8천억, 일본은 1조 달러, 미국이 한 2.3조 달러.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에 중국 물건을 안 쓰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글로벌 배경입니다. 위에는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을 누가 해준 거죠? 미국이 한 거죠. 근데 조건이 원래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해서 많은 조건들을 할게 했던 것들을 사실 중국이 오랫동안 실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금융시장 개방이 안 한 거예요. 원래는 5년 사이에 다 해버려야 되고 중국 금융시장을, 증권 시장까지 안 한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하면은 한국처럼 되니까, 한국처럼 IMF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말대로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WTO에 가입하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막 강제로 걔들 막 가입시킨 게 미국이에요. 왜? 그때 중국하고 미국이 한 편이거든요. 그때 테러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계약 개방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래 저 동네에서 놀던 친구였는데 WTO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대에서 복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싱을 하려면 상대방을 제압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내세울 게 있는 게 뭐죠? 노동력.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일본을 제치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슴이 어떻게 다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들면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서 1등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중국 축구가 엄청 못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중국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이러면 축구를 잘한다 이래요. 근데 중국은 축구를 정말 못한다. 이런 게 딱 중국 사람들 머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갔을 때 제가 축구 선수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런지 알아요? 제 피에, DNA에 축구를 잘하는 DNA가 있대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저를 공부 잘해서 대학 갔는데 저를 뽑더니 야 너는 국가대표 선수 해야 된다. 왜? 하니까 한국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네 피는 잘하는 피가 있다 이래서 저를 3개월 특훈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의 축구 선수 했어요. 근데 데뷔한 날에 상대방 공격수가 저를 여자 축구는 거의 막 힘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넘어지게 했는데 제가 잘못 3개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뷔전이나 은퇴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선수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덕을 봤어요. 대학교 가서. 그래서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중국 축구가 엄청 못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이라면 중국에서 제일 실패한 개방에서 제일 실패한 영역이 2개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다른 거 다 잘하고 실리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계속 꽝이었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다 외국 기업하고 50대 50으로 무조건 외자로 합자했는데 중국 사람들 보기엔 합자하면 저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자동차 기술을 가져올 수 있지 해서 무조건 합자 50대 50. 근데 10년이고 20년 지났는데 자동차 산업이 중국이 자체 산업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공한 게 그 지리입니다. 지리, 리수프라는 그 회장이. 아실 거예요, 자동차 오버하는 분들. 그분이 후에 볼보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느낍니다. 중국 정부가,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서는. 우린 죽을 때가 자동차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방법을 다시 하는 게 2010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밉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요. 근데 그게 사실은 2018년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보조금을 주니까 못하는 애들 막 들어와 해요. 그냥 그 보조금 타 먹으려고. 그러니까 기업만 많아지고 악성 경쟁만 하고 실질 실력이 안 커져요. 그러던 차에 누가 왔냐면 테슬라가 들어옵니다. 2019년에. 그게 상해에 공장을 만드는데 땅을 다 줘버리고 뭐 해제 혜택, 무슨 혜택, 뭐 어디 혜택 돌아가면 다 해주고 공장도 그냥 1년 사이에 바로 공급까지 다만 하게 서포트합니다. 전폭 지지.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공급망을 중국에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 필요한 부품은 국산화를 3년 내에 100% 국산화를 중국에서 해야 된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 들어와서 매기 역할을 한 거예요. 매기. 이게 물고기들이 매기가 들어오면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실험 결과에면 매기가 딱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물고기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힐 것 같은데. 그게 매기 효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특히 전기자동차 형편없었는데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정부 지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 파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이. 그래서 진짜만 남게 되고 또 테슬라라는 공급망 속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기술 성장하고 결국은 중국도 엄청나게 전기자동차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비아디가 한국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국회가 조찬 강요했어요. 한 56명이 국회의원들이 들은데 한국에서 지금 테무 들어왔잖아요. 테무. 난리 났잖아요. 테무 저 가격이 말이 돼? 근데 전기자동차가 왜 세계에서 수출 1위 하냐면 테무하고 비슷해요. 중국이 뭘 만들면 다 배추 가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유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센서잖아요. 그게 중국이 생산하기 전에는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생산하면서 10분의 1로 가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면 다 배추 가격이 되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연합뉴스에서 안녕하쇼 할 때 현대자동차의 중국 법인장이 은퇴를 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시 이분이 은퇴를 하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제가 현대자동차의 그 중국 시장 위원이었어요. 위원. 이게 매년마다 계속 같이 갔거든요. 중국 시장. 클라이막스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그때 얼마 팔았냐면 그때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막 줄을 막 반년 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근데 그때 140만 대, 150만 대를 팔았어요. 최고. 일본의 차가 막 몇 대씩 나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최고 선진 제조 공정이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못 팔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사람 법인사에 있으니까 중국 자동차를 갖다가 다 싹 부셔가지고 봤대요. 이거 싹 연구를 했는데, 현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원가를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월급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종사하는 블루 칼라들이 있잖아요. 주별 월급이 위안화로 한 12,000원 돼요.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일하는 블루칼라들 월급은 월 10,000원이에요. 월. 그러니까 미국 블루칼라들이 월급이 중국 사람이 4,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고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이 베트남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인도 산을 서보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인지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나 3교대를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요. 결국 뭐 시위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중국의 후야벌리 자동차 앞에 벌리를 다 중국 세계 1위잖아요. 그 앞에 저기 후야벌리가 하거든요. 세계 1위죠. 미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그 앞에 그 유리창 벌리를 혼자서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다 옮겨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는 처음에 그 미국 공인들을 블루카드를 배워준다고 2명을 들게 했대요. 이래 2명을. 그 유리를. 근데 후에 익숙해지니까 그 후야벌리의 그 회장이 초동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회장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 옮겨 이러니까 시위를 했다잖아. 미국 농사들이. 인권 침해라고. 왜 2명이 들던 거 한 사람 시켰냐고. 그래서 유니온에 와서 너무 시위를 해가지고 초동왕이라는 사람이
난리 납니다. 그 미국이 텍사스에서 공장 만들었는데 그래서 GM이 했던 공장에 만들어 놨는데 계속 적자예요. 계속 트럼프 일기 때 갔거든요. 계속 적자니까 안 되겠다. 이거 시위를 계속하지. 적자지. 이거 뭐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중국은 엄청난 이익이고 여긴 적자지. 그래서 이 초도왕이 미국 그 블루칼라들, 거기 팀장을 데리고 미국 사람 데리고 중국에 연수를 보내요. 푸에올리 본사에다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3명이 출장 갑니다. 본사에 와 봐요. 좀 배워라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봤는데 딱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일 못한다. 이렇게 그 계기가 이렇게 그게 그 오바마가 찍은 영화에서 나옵니다. 아메리칸 팩트리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이래서 결국 서도왕이라서 어떤 결론 내리지 알아요? 로봇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잘라요. 원래 GM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다 바꿔버렸더니 당해 바로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대라든가 대만이 TSMC라든가 현대 이렇게 삼성이 미국 가잖아요. 미국 노동자 쓰면은 적자입니다. 절대 이익을 못 남겨요. 그러면 방법이 로봇 쓰는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공장은 미국에 갔지만 블루 칼라들이 일자리는 똑같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업들 하시니까 이 시점에 대한 자기의 기업하기를 맞춰서 봐야 돼요. 왜? 그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한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에서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제가 쓴 더 플로 책의 주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시점을.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중국의 본격적인 고도의 제조업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기 시점 보면 2010년부터 중국이 이미 공급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추 가격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태양광 기업들이 부도를 냅니다. 결국 저때 일본을 제칩니다. 일본을 제치고 G2가 돼요. 저 시점에.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이미 2010년도 생산광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파산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에서 제가 2015년에 그 책 초안 다 쓰고 지금까지 출판은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 경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을 중국 경제는 망한다 하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저 어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학자로서 망하는 경제를 잘 간다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지 말자. 이런 생각. 결국 또 한 번 내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잘못 내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게 저게 2010년, 11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급 사이드 계획을 이게 중국이 시행해요. 공급 측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죠? 야, 너무 많은 기업들이 악성 경쟁한다. 파산할 건 파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거의 다 파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특히 근데 코로나 딱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죽을래는 다 죽었어요. 사실 중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국진민퇴. 지금 이제는 마지막에 부동산이 다 망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세대 기업인들이 거의 다 망했죠. 그래서 지금 국유기업이 들어갔죠. 그 망한 자리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만 글로벌화가 막 2009년까지 아까 첫 페이지에 말한 세계화 진행되다가 오바마 때부터 느낍니다. 야, 이게 뭔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배추 가격으로 만들 생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이제 리쇼링이라는 걸 저 때부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보건, 그리고 독일 인도 4.0 저 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이때부터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쫙 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2018년에 들어오면서 더 디커플링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연속으로 프렌드 쇼링, 그리고 동맹국은 같이 가겠다, 바이든은. 근데 트럼프는 동맹국도 없다. 동맹국이 뭐고 다 나한테 오라. 그냥 나만 잘 먹으면 되는데 내가 왜 세계 경제에 참여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제가 말하는 앞으로는 2030년까지예요.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의 내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2030년 이후를 알겠어요. 저보고 내년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라고 저는 전망 못해요. 답이 안 나오니까. 왜냐면 불확성이 지금 모든 게 불확성으로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2030년 글로벌 경제는 전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지금 2.5 세대, 트럼프 3.0, 트럼프 5.0, 트럼프 6.0 세대도 트럼프 100명이 와도 결론은 똑같아요. 100명이 와도.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시대의 운명을 변화 못 시킨다고요. 트럼프 보기에 자기가 시대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만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사람 할 대로 사냥하다 가겠죠. 어쨌든 더 할 수도 있고 뭐 헌법을 수정해 몰라요. 어쨌든 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도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 해도 장사는 결국 누가 하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중국이고 종착점이 미국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트럼프 2.0이 오면 2029년까지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중국 거 안 산다는데 무슨 얘기야? 오케이. 그럼 1.0 시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1.5 시대부터 미국과 저 위에 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뭐 마카오 저기 있잖아요. 캐나다. 그리고 아래는 동남아시아, 아시안 국가들입니다. 아래는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러잖아요. 가서 무역 통계 제가 사실은 했어요. 그 데이터 있기는 하는데 너무 방대해서 정확하게 미국과 저 아래 아시안 국가들 간의 그 무역 규모가 엄청 커져요. 엄청. 한국과 저 아시안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엄청 커져요. 막 100%, 200%씩 증가해요. 중국과 저 아시안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엄청 커져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저 선이 제일 지금 무역선이잖아. 무역 규모 제일 굵잖아요. 무역 규모가 크다는데 저 선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 근데 그 가벼워진 부분이 다 아시안 쪽으로 가거나 저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출발점이 중국에서 미국까지만 얘는 직방으로 갔다면 제3국을 통해 가는 뿐이에요. 그냥 기업들한테 비용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서 하이퐁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이런 우리 기업인들한테. 근데 거기에 강연 끝나고 삼성 SDI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오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만약에 트럼프 와서 정말 지금까지는 바이든 때는 뭐 거기 뭐 10%, 20% 이래 들어가고 이러면 다 봐준다는 거잖아요. 뭐 미국 기술에 뭐 20%를 썼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말이 그렇지 적절하게 봐줬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미국이 수입할 때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오면 이제 무슨 말 하냐면 거기 들어가는 게 1%라도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우리 기술을 1%더 썼으면 네 중국 거 쓰면 절대 안 돼. 만약에 네가 삼성 S대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중국 거 썼잖아. 근데 네가 실제 우리 기술을 썼잖아. 근데 네가 중국 부품 갖다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너는 미국에 수출 못해. 막 이렇게 규정을 트럼프가 와서 해버리며 일기 때는 막 20% 뭐 10% 이렇게 비중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2.0은 아예 없다라는. 그러나 거기에 중국 물건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베트남, 멕시코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따져 중국 기업 요만큼 들어가 우리는 안 받아 이래버리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거 안 쓰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엄청 트럼프 2.0 시대에 오는 게 걱정이 많으신데 근데 저 베트남이나 저기에 중국 기업들이 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한국도 배터리 기업은 많이 왔죠. 대기업들하고 저 광양항 거기서 같이 여수 거기 산업단체 같이 하고 지금 새만금 많이 물어보고 한국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려고 하고 비아디가 한국에 진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전기차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근데 계산해 봤더니 한국의 관세를 부품에 들어온 8%를 해야지 한국의 노동력 쓰고 뭐 이러면 또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적자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비즈니스 시장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오냐?
그래서 이 대리상들한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손실을 다 본사에서 맡을게. 너네는 얼마 이 마진을 챙겨. 근데 손실하면서도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금 난리 났죠. 비아디오 하면 우리 자동차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 오게 하면 테무 지금 와가지고 한국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테무 막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엄청나게 지고 막 불공정 막 이런 걸 돼가지고 엄청나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아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국 정부나 한국 이 오피니언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받는 것도 좀 위협적인 것 같고 우리 산업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라 민주당 여기 국힘당 조금 정책이 다르게 국힘당 쪽에서는 진중하면은 한국이 망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진중하면 한국이 산업들 다 망한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하고 저기로 같이 가 유럽 같이 가야 된다. 이래야 우리 기업들 산업들이 산다. 이런 주의고 이쪽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 균형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연구 질문이 있는 거죠. 가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조금 고통을 겪더라도 미국처럼 아예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배추 가격을 만드는 이런 애들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시켜서 힘을 튼튼해지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같이 가면서 이러는 게 우리 한국 기업들 운명에 더 도움받는 건지를 연구 질문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에 의하면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한국은 경제 영토는 작잖아요. 이 물리적 영토는 작잖아요. 제가 한국에 2003년에 처음 왔는데 우리가 제가 중국에서 세계 지리에서 세계 역사에서 한국 역사와 지리를 조금 배워요. 한 2페이지 정도로 들어가요. 달달달달달 이래 대학 시험 수능 시험에 외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은 12만 제곱킬로미터, 뭐 38선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중국이 한국의 몇 배다 이런 거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한국에 박사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거랑 데이터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9월 3일에 딱 한국에 도착해서 첫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예요. 제 선배죠. 그분이 이렇게 휴식 시간에 엄청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뭘 걱정하니까 토요일에 친구가 부산에서 결혼한대요.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멀어서 걱정한대서 몇 시간 걸려요? 이랬더니 5시간 반 걸린대. 그래서 난 잘못 들은 줄 알고 15시간 반이요? 이랬더니 저는 무식한 뭐야 무식한 사람이 왔냐 이런 식으로 봐서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제가 그 사람 한숨 쉬며 걱정할 거리가 왜 5시간 반 가는 걸 걱정하지? 우리는 코앞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걸 멀리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멀다와 중국 사람들이 멀다는 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두 번째, 제가 그 다음에 놀라가지고 저도 충격받은 거. 어떻게 한 나라 끝에서 한 나라 끝에 가는데 5시간 반이 끝낼 수가 있지 해서 집에 가서 한국 면적과 중국의 31개 성씨 면적을 다 찾아서 비교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중국의 31개 성씨 어느 성씨와 비교해도 한국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아시죠? 그게 한국처럼 이런 도의 개념, 도보다 조금 작은 개념인데 그 연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면적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면적이 그것밖에 더 안 큰데 그때 당시 GDP가 세계 12위였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만한 땅에서 세계 12위 GDP를 했다고? 더 놀라운 거는 한국처럼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밖에. 근데 전 세계 12위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한국 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기적이지? 어떻게 하면 이런
조금 이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GDP를 만들 수 있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답이 뭐냐면 경쟁이었어요. 경쟁. 한국에 있는 이런 전자 산업 하나만 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금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 하는 매년마다 세스 가보면 알아요. 요 작은 요 물리적 영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요 작은 시장에 또 세계를 무조건 나가줘야 되니까 세계에 나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쟁이 별로 없고 뭐 혼자 뭐 늘르라하게 먹으면 절대 세계적 기업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후에 보세요. 현대 기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자동차 산업이 엄청 많을 때는 막 강하게 서로 경쟁하다가 이게 독점으로 가버렸잖아요. 거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왜 삼성전자 위기가 나와요? 제가 이 뒤에 그 애플하고 비교하게 보여주는데 애플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삼성전자 잃어버린 삼성전자 10년. 이 10년 사이에 뭐 했지? 이 10년 시대적 운명이 10년 사이에 뭐 했냐 삼성이. 아무 혁신도 없었다는 거. 현대 기아 뭐 했지? 왜 중국 시장에서 다 나가고 삼성이 다 나갔지 중국 시장에서. 원래는 삼성이 24% 했어요. 삼성 핸드폰 다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현대자동차 타려고 했어요. 근데 다 중국 시장을 왜 이러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 중국 탓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돈을 다 뺏는다면서요. 처음에 투자했다고 다 뺏어간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도 저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테슬라하고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세계 강자가 된 거예요. 그게 비아디가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가 됐죠. 근데 주가는 테슬라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마진율도 더 높고 세계에서 최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주가가 비아디의 10분의 1이에요. 그게 10분의 1 차이 날 일이에요. 그게. 세계 1위 업체인데 중국의 자본시장에 이렇게 형편은 없어요. 제대로 물건 값을 못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밸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한국 금감원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하잖아요. 기업들이 주가를 높여주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 기회인데 지금 비아디라는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들어가서 매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면 제가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와서 매기 역할로 한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이 초토화가 안 되려면 뭐 해야죠?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강국이 되는 거죠. 왜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니까. 이럴 때 한국은 저지 안 하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가들이 한국 기업가들을 엄청 부러워해요. 야, 내년은 좋겠다. 나갈 때 아무도 한국에 대해 위협을 느낀 나라는 없잖아. 오히려 좋아하지. 근데 중국은 뭐 이제는 이 나라들도 다 견제를 합니다. 이 아래 나라들도 지금. 근데 한국을 견제한 나라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물건이 거쳐서 갈 뿐이지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저는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누가 제일 기회냐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입니다. 근데 중국, 대만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제 국회에 가서 그 대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민감한 얘기니까 공개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빼고. 왜냐면 중국 시진핑이 뭐 2027년에 대만 통일, 대만 전쟁 침략한다 뭐 이런 외국 말투로 우리는 그런 표현 절대 잘못된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기 대만 해협에 전쟁이 나고 어찌고 이런 게 지금 dangerous, most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구원이 지금 대만 해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이유가 뭐 그게 다 미중 갈등입니다. 기업들이 일본은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한국이 1.4배 군대가 미군이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결국 그 군대는 한국에 1.4배 주둔해 있는데 군사 비용은 한국보다 더 적어요. 근데 한국이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원래 빨리 지금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트럼프한테가 바닥 치면서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일본보다 고배로 내는데 니 자꾸 이렇게 우리 보고 못 살겠구니 이러면서 가서 빵빵 거려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지금 없어서 지금 취임식 전에 대통령이 가서 없잖아요 지금. 정말 한탄스러워요. 대통령이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인데 빨리 지금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요즘에 경제가 다시 한 게 일본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지금 다 일본 가요. 반도체도 그렇고 일본. 왜냐면 미국이 일본은 죽어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근데 영원한 거는 경쟁하지 않고 폐쇄된 곳에서는 세계 강자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사물의 발전의 원인은 내적 원인이지 절대 외적 원인이 아니다. 외적 원인을 대는 사람, 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니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런 사람 발전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발전해요? 항상 나를 찾아야 돼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대야죠. 공급망을 다 한국 국내가 만들어라. 똑같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았던 요구를 한국에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젊은이들 취직이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비아디가 필요하니까 한국에 오는 게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왜 적자를 하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게 아시아에서 공급망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한국과 일본은 북미에다 가치를 뒀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저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근데 사실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그분이 탄핵받고 나가는 연설할 때도 중국을 건드렸잖아요. 뭐 간첩이니 어쩌고 하면서 중국 대변인이 막 야 무슨 소리야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국가다. 왜 그랬겠어요? 이제 중국은 한국, 일본 같은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동맹의 가치를 크게 안 줄 때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이런 우리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